자,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구속 이후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죠. 특검이 통화 녹음 파일 등 구체적인 물증들을 제시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겠죠. 자, 그러자 김건희 여사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묵비권이죠.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면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이런 대응, 이게 과연 유리할지 지금 워낙 궁지에 몰려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것도 방어권 차원인지 저렇게 계속 부인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수사 자체는 협조를 하되 수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들이 일일이 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이게 상충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반클리프 목걸이였나요?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를 하면서도 서희건설 측에서 다른 진술과 증거품을 제출을 하면서 증언들이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측면들이 법정에 가서는 본인의 방어권을 일종의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요.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 그리고 한 명 더 불렀죠. 건진법사 전모 씨까지 불러서 동시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질신문에 대한 이 기대가 있긴 했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한쪽에서라도 대질신문을 거부하면 사실상 대질신문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질신문은 없었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은 이 3명 모두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연관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검도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난관에 봉착한 특검 수사, 글쎄요. 김건희 특검의 이 수사 혐의들이 대부분 굉장히 정황적으로나 심증은 굉장히 가는데 대부분 물증이나 명확한 결정타가 없어서 벌려는 놨지만 뭔가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특검이 지금 스모킹건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못 찾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시계라든지 실물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건도 있지만 실물이 없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 예를 들어보면 지금 김예성 씨가 소유한 IMS 모빌리티라는 렌트카 회사에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한 대기업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나름대로 법적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기업 그 주주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면 그들이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이번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희 이봉관 회장 케이스인 거예요. 이봉관 회장이 절대로 그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김건희 측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봉관 회장으로서는 본인 외에도 지켜야 될 회사가 있는 거예요. 본인 한 명 감옥 가서 이 일을 정리하는 것과 본인이 계속 감옥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예성 씨와 어떤 184억에 투자를 한 대기업들도 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에 있어서 뭐 실물을 찾아야 되는 혐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되는 사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 네. 어제는 대질신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의 입이 중요한 거였어요. 어차피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방에 넣어놓고 실시간으로 지휘부가 수사를 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한테 이거 물어보고 김건희 씨에게는 김예성이 이걸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진에게도 이것은 김건희 씨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상 대질신문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아예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의 입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가 이제 서희 이봉관 회장과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서 아무것도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네.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지금 알려진 것만 16개 혐의의 수사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뭐 파생된 혐의까지 하면 뭐 20개가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뭔가 명확한 핵심 트리거 내지는 핵심 스모킹 건이 지금 나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숨기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 특검에서 쥐고 있는 건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특검 조사를 받는 것도 지금 매우 버거운 상황일 텐데요. 여기에다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김건희에 대한 공적 분노가 매우 크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비상계엄의 동기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었고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마치 진두지휘하듯이 이 불법 비상계엄을 진행한 그 정황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김건희 관련된 이번 불법 비상계엄의 관여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때 얼마 전이었죠. 일반 시민들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을 청구했죠. 그리고 1심에서 승소했던 점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는 시민 12,000명이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켜서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뭔가 경제 공동체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완전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이 공동 책임으로 지금 묶이고 있네요. 네, 저는 이 소송은 상당히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인과성으로 해서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지위로서의 대통령으로서 행사를 한 것이지 개인 윤석열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에요.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인과관계로 해서 배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법치 체계를 좀 많이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통상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정부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인을 향한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이게 승소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1심 판단에서 이제 100여 명 정도의 10만 원 배상이 나왔던 것은 통상 이런 소송들이 많은데 네. 인용되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조금 제대로 변호에 임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아마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꼭 이 돈을 받는다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소송이고 선고이다라는 점 추가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